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혜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은혜 씨는 네. 가장 일하기 싫은 날 언제예요? 일하기 싫은 날이요? 네.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보통 네. 해료일이라고 칭하는 월요일이 가장 싫지 않을까, 휴일 지나고 나서. 그쵸. 그렇게 왜냐면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푹 쉬고 나서 출근하려고 하면은 네. 아우 왠지 몸이 무겁고 그럼요. 가기 싫고 네. 또 집에서 계속해서 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제 직장인들에게 가장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밌는 답변이 나왔어요. 1위가 저도 월요일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오늘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오늘? 가장 일하기 싫은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오늘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이죠. 이어서 2위를 살펴보니까 2위는 내일이요. 이렇게. 내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날들이 이제 1위를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답변한 네. 건데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3위는 모레겠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직장인들에게 가까울수록. 사실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일하기 싫은 날이 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해야겠죠?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사전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날이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럴수록 이제 이게 우리가 불평불만 할수록 지금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시간은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이 하루하루가 또 아깝고 아쉽고 막 그렇긴 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되게 또 소중한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맞습니다. 좀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하루하루 소중합니다. 음. 어제 지나간 시간을 좀 아쉬워하고 그리고 또 내일 다가오는 시간을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또 희망찬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은혜 아나운서 안내해 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를 아주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다 질문 주시고요. 투자처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편리하게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힌트를 드리자면 이사 공급 대책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황태현 대표님 모시고 강의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좀 하시는 분 있다면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부동산 사이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수요일마다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떠한 질의응답으로 또 내용을 채워주실지 일단 매주 수요일 책임져주고 계시는 더 리치 에셋 황태현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난주 강의도 너무 좋았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가 돼요. 왜 부끄러워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부끄러웠어.
야, 이제 오늘은 저희가 앞서서도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이사 공급 대책 그 이후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내외경제TV는 너튜브에서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 보기도 가능하거든요. 방송 보시면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들 또 저희가 질문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또 황태현 대표님에게 질문 드릴 거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째 정책이었어요. 이사 공급 대책. 사실 처음에는 정말 폭탄급의 공급을 내놓을 거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뭐 기대감도 있었어요. 근데 네. 막상 발표가 되고 나서 아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좀 실망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이고 아우 지금 시작도 전에 이거는 네. 실패다라는 걱정스러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대표님? 뭐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사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월 4일 이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24일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한 20일 정도가 이제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윤곽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윤곽이 어떤 뭐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냥 한번 요약을 해보면 네. 첫 번째는 약간 이제 강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현금 청산 이야기라던가 또 공급을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시고 나서 그걸 이제 교감하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 확보 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문제로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하고 서로가 정말 그 대책에 나온 것처럼 공공과 뭐 어떤 조합 측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 개발 이 부분을 뭐 나눈다던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긍정적인 그걸 받아보고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단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더 큰 거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공급을 엄청나게 하겠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도 엄청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량을 많이 내놓겠다라는 건데, 근데 그 물량을 보면은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각에서 제가 댓글을 한번 봤더니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뭐 몇천만 호라고 하지 그러냐 막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자 봐보세요. 지금 가장 이제 별표를 쳐야 되는 부분이 현금 청산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도 그거를 그냥 국가 차원에서 어쩔 수 네. 없으니까 그냥 그걸 밀어붙이겠다. 자, 근데 2월 4일 이후 0시 그러니까 2월 5일 날 하여튼 계약 한 건에 대해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인정 안 하겠다. 지금 입주권 말고 그냥 이런 현금으로 거예요. 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어디를 하겠다 지정을 같이 했으면 네. 상관이 없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지정이 어디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럼 알고 어디 될지 산 거다. 모르니까 거래 절벽이 왔다라는 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 근데 네. 공공으로 어디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딱 어디를 정해놓고 지금 여기 할 거야라고 지정한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앵커분이 오늘 그냥 24일 오늘 샀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나는 살려고 했는데 음. 살다 보니까 여기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요. 어. 또는 아파트에 살면 공공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요. 네. 네. 근데 내가 살던 집에서 집을 못 받고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 이제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고 어떤 내 삶의 터전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네. 이거 잘못 샀다가 괜히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해?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공으로 지정이 되면 그거는 현금 청산할 거야. 이제 이런 약간의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으로 오다 보니까 실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주춤해져 버린 거죠. 이 한 네. 20일 사이에. 그리고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계속 고민하겠죠. 네.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네. 뭐 3월, 4월 넘어가면서도 뚜렷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이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시장이 어떤 지금까지 25번의 대책이 나올 때 네. 항상 우리가 몇 년간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아, 이거 정말 하고 싶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니까 공급도 이렇게 하면은 늘릴 수 있을 거야. 막연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지금 질문 주셨던 부분이 32만 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갖다가 수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동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끼리도 동의가 되셔야 되고 국가하고 주민분하고도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지점에서 그렇다면 소통을 해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게 준비해 나가는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 할 거야. 네. 그럼 뭐하러 해 그거를? 차라리 그냥 민간 개발로 가지. 네. 라고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셈이 복잡한 거예요, 이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불신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2017년도 파리 대책을 통해서 잡으려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쵸. 흔히 얘기하는 2배, 3배, 뭐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15억을 이제 가는 어떤 현상까지도 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올라 있는 걸 지금 잡으려고 강성으로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미 4년 전에 잡으려고 했으면 네. 그때 어떤 정책을 조금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지금 벌써 2021년 아니겠습니까? 3, 4년의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 차라리 지금의 어떤 공급을 또 계획하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뭐 6번째, 5번째, 10번째, 15번째 계속 나오면서 막 이제 문제가 생겼고 네. 또 그 이전에도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활성화 시켰다가 네. 주택임대사업자 또 없애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왜 하다가 없앱니까, 그죠?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든 시장에 안착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어떤 정책도 공급을 많이 할 거라는 신호를 주면 가격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냥 다 팔짱 끼고 기다리는 거지 네. 가격이 반망을 하고 막 폭락하듯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정상 궤도라는 범위가 가격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또는 주택 가격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얼마까지 낮춰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0억이 정상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수치를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와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가격에 대한 수치는 없고 공급을 하면 가격이 안정될 거다. 지금 이런 논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소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는 감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감수해야 될 게 아니라 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를 고민해가지고 가야 되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됐었지만 네. 지금도 더 시끄러운 거죠. 네. 계속 이슈가 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사 대책 어떻게 가야 되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 대책이 한동안은 올해 아마 핫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니 보기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뭐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떤 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효성 부분에서 좀 이제 갸우뚱하는 문제가 보이고 있긴 한데 만약에 대표님 그러면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로 4월에 네. 32만 가구를 맞아요. 포함해서 그러면 가격이 안정이 네. 될까요? 이 내용으로는 당연히 되죠. 아 그래요? 당연히 되죠. 되겠다. 근데, 된다. 근데 일단은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효가 뭐예요? 실제 현실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이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뉴스 보면은 막 그 힘드셨겠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데모하시잖아요. 네. 피켓 들고 시위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공과 민간 또는 이 조합이 어우러져 가지고 잘 갈 거냐 이 셈법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이만큼 할 거야 빵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들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네. 조금 급하지 않았나.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들 해가지고 이런 지역들 묶을 그쵸. 거니까 조용히 있다가 네. 그 지역까지도 지정하면서 발표를 딱 하면서 해나가는 게 좀 맞지 않았는가. 근데 어딘지 모르는데 2월 5일 날 사면은 현금 청산하겠대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네. 무서워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안 되시는 지역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공고 안 할 거예요, 우리.
우리 민간 재개발 할 건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럼 그런 데는 매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절대 나는 공모하고 안 할 건데 이제 이러면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조합이나 그런 개발지들 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거래량을 띄워놨거든요. 피디님 좀 띄워주실까요? 이게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2021년 2월 돼서 거래량이 진짜 확 현저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사 대책 이후에 뭐 현금 청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망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을 보세요? 전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이런 거잖아요. 자, 현금 청산을 당한다는 건 매도자는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네, 매수자는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가 떨어지지. 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니까. 네. 근데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약간 불투명한 거예요. 만약 공공으로 여기 주민분들이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의 내가 값어치를 못하고 현금을 받아야 되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드니까 네. 추격 매수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속 대책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거를 실수요자, 투자자, 투기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투기를 그냥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수요자하고 그럼 투자나 투기나 비슷하니까 네. 그럼 실수요자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가지고 또는 자녀에게 주려고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증여 해도 인정 안 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자는 팔지 말고 매수자는 사지 말고 그러면 갖고 있으신 분은 주지도 말고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다? 상속으로밖에 못 가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좀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이 이제 상승세가 조금 역시나 주춤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정말 공급이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집값이 잡히는 건가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집값이 잡힌다는 지금 우리 질문이 그렇잖아요. 잡히면 그 수치가 어디까지 잡혀야지만 이게 가격이 정상인 거라는 네. 아, 어떤 가격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건 없잖아요. 그 기준이.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효연 앵커님 집이 있어요. 네. 자, 내 집이 평균 시세가 5억인데 어머나. 네. 우리 집이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고 장효연 앵커가 산 집이야. 네. 살았어. 나는 10억에 팔고 싶어. 어머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죠? 남들은 다 5억에 시장에 네. 나와 있는데 네. 우리 장효연 앵커분이 살았어. 그래갖고 네. 나는 내 산 집이니까 나는 10억에 팔고 싶어요. 자, 10억에 내놓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 내놓는 건 문제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네. 왜냐면 내 집이니까 내 네. 집을 그렇죠. 내가 10억에 얼마에 누가 내놓든. 사겠다고 한들.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 가격이냐 이거죠. 그건 특수 아니죠. 가격일 그쵸. 수도 있는 오, 거잖아요. 네. 꼭대기에서 뭐 어떤 한강이 보이는 집이 있다면 2층에는 한강이 안 보이는 집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 한강뷰는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어떤 평균 가격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냥 거래량이 멈췄다는 건 잠시 이 대책을 가지고 셈이 복잡하니까 네.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벗어난 지역의 실수요자들 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집을 그냥 진짜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되겠죠. 일반 아파트 쪽은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사 대책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논리가 안 맞지 않을까. 저는 가격이 쉽게 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봐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 시장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확 떨어지진 않을 거다, 확 잡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봐주셨고 일단 그 저희가 앞서서 부정적인 의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에게 현금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 빌라 매수하는 경우에 그리고 또 아파트 매수하는 경우에도 이제 종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아니 왜 자꾸 그런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이렇게 세금 얘기하셔도 때문에. 돼요. 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 얘기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실제로
뭐 인근에 있는 지인들 살펴보면은 왜 계속해서 지금 세금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지금 세금을 더 거두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뭐 나라에서 세금을 네.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매기는 거를 맞다 안 맞다 비싸다 안 비싸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내면 되잖아요. 저는 안 내는 이제 그런 논리인 거예요. 논리 아, 자체가 네. 안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럼 다 전세 살아야 되냐, 월세 살아야 되냐, 그럼 전세값은 뛰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네. 이게 계속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24번, 5번씩이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밀어올린 상황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 장효연 앵커분이 네. 세금을 냅니다. 네. 자,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보상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낸 만큼은 좀 올라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집을 대출받고 샀어요. 이자를 열심히 냈어요. 네. 그럼 이자는 어디서 갖고 와요? 벌어서? 아니요, 저. 그럼 어디서 또 보상받고 싶잖아요. 그럼 그쵸. 집값이 좀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값이 올라갔대요. 그럼 집값이 이상하게 또 올라가죠. 그렇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거를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급만 할게 빵! 근데 우리 실효성 논란 32만 원. 그렇죠. 당장 한다? 네. 지금 벌써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데 과연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게 32만 원을 지금 당장 가격이 아까 안 떨어진다 이런 우리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왜 가격이 안 움직이냐? 당장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 지금 망치질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부셔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입주까지 하려면.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의 공급 신호가 간 게 아니라 추후에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 가격이 뭐 집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니까 네. 그걸 지금 여기서 노리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이게 24번을 오면서 25번째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맞아요. 국민들도.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막 해보고 그러면 이번엔 과연 물음표를 계속 지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잡힐 아리송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어요. 네. 아리송해요. 네. 아리송하니까 좀 기다려보지 또. 음.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팔짱 끼고. 자, 그럼 기다리면 어떤 상황이 오냐? 안 팔아. 그리고 살 사람은 그냥 안 사. 거래 절벽. 그러면 이제 거래 절벽. 그게 지금 바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올라가면 그 세금 때문에 부딪혀서 팔 거다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보유에 대한 보유세 중과 이런 걸로 인해서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비싼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부세를 낼 정도면 네. 몇 개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한 채면 고가여야 되겠죠. 네. 그럼 그분들 수입이 꽤 되시겠죠. 그렇죠. 꼭 집을 팔아야지만 그 세금을 내는 상황은 아닐 거 그쵸. 아닙니까? 그렇네요. 어떠한 다양한 방책으로 인해서 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부모님이 어려우면 자녀분들이 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부모가 자녀분들이 좀 못하시면 부모님들이 좀 살아오시면서 또 모아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냥 비싸니까 많이 내세요. 이제 이런 거 갖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많이 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그 기준이 과연 맞느냐 이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부담이 돼서 팔기 시작하면 네. 그 물량들은 그럼 도대체 누가 받을 거냐 그럼 결국에는 거래가 안 된다 자 그럼 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네. 그럼 지방세도 안 돌 거고 국세도 안 돌 거예요 그럼 다시 경기 침체 그러면 잘못하면 또 부동산 부양 뭐 이렇게 가면 또 건설사는 짓지 못하니까 그죠 만약에 그냥 어떤 민간 건설사들이 못하면 또 그런 것들도 국가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어우러져서 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단계 잘라서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님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절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는 그래도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은 부분에 지금 대해서는? 많이 네. 어떻게 줄었는데 생각하시나요? 매수를 하려는 네. 매수 심리는 뭐 수도권의 역대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 심리인 거예요. 네. 어차피 내가 재개발로 실수요자분들은 네. 재개발 들어가서 허름한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의 어떤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네.
또 재건축으로 가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중저가에 있는 상품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서 밀려 나가는 것이거든요. 선택지가 많이 없는 예. 거네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서울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이 먼저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한두 달 전에 우리 김포 한참 이슈될 때 맞아요. 그 이야기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왜 김포 가격이 오릅니까? 김포가 오른 게 아니라 서울이 올라서 서울을 취득을 못하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김포에 불과 1년 전에 3억, 4억,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7, 8억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거죠. 아, 이건 재개발로 가도 안 되고 재건축으로 가도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집을 못 사겠구나 하는 네. 심리가 발생하니까 네, 네. 중저가라도 지금 매입해서 들어가야지만 문제가 안 되겠구나. 네. 이게 첫 번째. 네. 자, 공공개발을 해서 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일정 물량, 올린 물량을 당장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5년 거주 의무라든가 10년 거주 의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입주권 1인 1 입주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 소유자에게도 그렇게 줄 것이고 일반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청약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 네. 이런 것들이 가니까 5년 10년은 물량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늘어는 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분들이 중저가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분들이 꽉 차지하고 있으면 어차피 그 가격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을 또 맞춰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저가 시장이 한동안은 또 잠깐 뜨겁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좀 염려스러움도 있죠. 예. 그러면 진짜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이 중저가 아파트 타이밍이 지금 어떤가요, 대표님? 매수하기가? 타이밍이라는 거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앵커분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께서 실제로 실수요자 측면, 그러니까 내가 네. 거주를 해야지, 나 이사를 가야지, 뭐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네, 그렇게. 하는 거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일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2주택, 3주택에 대한 부담도 따라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2년 이상은 또 소유를 해야지만 네. 양도세, 일반과세 가면서 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집이 없어. 우리 앵커님이 집이 없으신데 네. 한 채만 그냥 그럼 샀다가 한번 해볼까.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중저가 시장을 노크를 하실 거라면 네. 저는 그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비조정 대상 지역.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 조정 대상 지역 잡힐 때 네. 그거 탁 나오자마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잡거나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잡으려면 한 번에 몽땅 딱 틀어 잡아야 어디로 뛰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어디 지역을 딱 정해요. 무슨 동까지도 무슨 구, 뭐 서울시 무슨 구, 막 이러다가 지금 퍼져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곳들이 잡았다는 건 앞으로 오를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뭔가 개발 호재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투기 과열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잡은 거예요. 네. 오를 만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그대로 반증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본력이나 다 힘드니까 다시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조정 대상 지역인 거예요. 네. 자, 김포 왜 올랐죠? 서울이 오르니까. 아니,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서울에서 안 잡으니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단 빠져나갔고. 말이에요. 네. 들어갈 때 제일 관건이 뭐냐면 대출 문제였던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네. 내가 실제로 살러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에 DSR, 뭐 LTV, DTI 돌려가지고 들어가봐야 무주택자가 50%, 네. 집 하나라도 있다, 뭐 처분 조건에 40%막 이러니까.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70%를 다 받을 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자들이 밀려 들어가니까 어때요? 집값을 올리니까 그때 잡았잖아요. 늦은 거죠 이미. 네. 오른 다음에 잡으면 뭐 하겠어요? 오르기 전에 잡아가지고 약간 전체를 다 평균을 맞춰서 좀 갔으면 좋았는데, 그죠? 네. 그랬는데 거기를 또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파주로 뛰었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묶어놓은 거를 함부로 풀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안정될까지는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시장을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그 중저가를 노린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비조정 지역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 네. 어떤 내가 1주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금 진입을 해야 된다면 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를 선택해 보셔도 좋겠죠. 네. 네. 실소유 목적이고 거주가 목적이라면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도 괜찮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조정 그러면- 대상 지역 안으로 어. 들어올 때는 그런 거고 네. 비조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네. 2년 보유만 해도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또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그러면 중저가의 노크를 해보다
알아보다 보면 신축도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구축 아파트도 좀 괜찮을까요, 대표님? 이건 물론 호불호가 있겠지만. 구축의 기준이 어디다가 잣대를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르세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상, 뭐 15년, 20년, 25년, 30년 이렇게 가잖아요. 오래된, 그죠? 네. 근데 오래됐다는 게 어중간하게 오래된 것보다는 또 완전히 오래되면 재건축으로 가니까 네. 기간에 어떤 그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거주 차원에서 진입을 하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투자로서만 생각을 하고 들어갈 거냐의 문제인데 투자로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는 오래되든 안 오래되든 상관은 없어요. 네.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봐보세요. 20년 차에 들어가신 분들이 20년 들고 40년 차가 되니까 재건축이 돼서 20년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솔직히 20년 전에 샀는데 세상이 당연히 20년 동안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발전이 미비했다고 했을 때는 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일은 없어요. 거꾸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접근하셔야 되고 중저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따져야 되는 게 한 5가지가 있겠죠. 입지, 네. 그죠? 호재,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어떤 건물의 상태, 음. 그리고 환경, 네. 그죠? 그리고 네. 가격. 이 5가지는 무조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 환경은 뭐냐면 상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뭐 네. 마트, 병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살기가 편한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기 불편하면 남도 마찬가지죠. 살기가 불편해요. 네. 그럼 가격이 뛸까요? 안 뛰죠. 안 뛴다. 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적어도 봐야 되는 거고. 자, 2번째가 뭐예요? 그죠? 입지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2번째는 이제 호재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 혹시 집 혹시 소유하고 계실까요? 네,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 엄마 여기는 뭐가 좋아? 음. 한번 오늘 가서 물어보세요. 음. 아마 엄마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야, 요 앞에 지하철이 뭐가 들어온다더라. 야, 맞아. 저기 병원이 들어온다더라. 저기 뭐 건물 하나 올리고 있는데 저기 무슨 그쵸. 뭐가 들어올 것 학교 같아. 생긴다더라, 그죠? 뭐 이런 이게 거. 뭔가 생긴다는 네. 거.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뭐 우리 요즘 뭔 얘기 많이 하죠? GTX. 네. 갑자기 살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 GTX 들어오는데 막 이러니까 이게 호재가 그렇죠, 돼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 호재 정도는 살펴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있네. 그러면 최소한 손가락을 딱 펴셔가지고 5가지 정도 호재는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뭐가 있으니까 좋네. 이 정도는 돼야 우리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는 좀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대표님 그리고 GTX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대표님께서 GTX 호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아직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과연 이게 내 부동산 가치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아직 이게 수도권에 정말 이 광역 철도가 이제 생겨서 네. 그게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네.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돈의 값어치로 어떻게 환산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네. 9호선 처음에 이제 만든다고 할 때 이제 골든 호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이제 우리 이제 패널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다 얘기했던 게 9호선 노선만 따라서 투자를 하고 집을 사도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집값이 오를 거다 이거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뭐 급행철도라든가 그 강남북으로 오고 가지 않고 강남 김포공항에서 거의 뭐 저희 강동 막 지금 하남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네. 실정이잖아요. 그러면은 9호선이 지금 현재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 네. 기본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9호선 개통 당시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예요. 2배. 와. 근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한 5년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략 5년 전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9호선만 따라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이 오면.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1호선, 2호선, 1, 2, 3, 4, 5, 6, 7, 8, 9 막 있잖아요. 네. 역세권 끼고 있는 데 중에 솔직히 안 오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얘네들보다 GTX가 더 빠르잖아요. 훨씬 빠르죠. 그죠? 네. 아니,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네요. 정거장도 몇 개 없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역사들도 막 2배씩 올랐는데 사실 GTX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영향을 벌써 다 받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만들어져서 실제 개통이 돼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 기대 심리 때문에 GTX가 들어오는 역사들 위주로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라간 거고요. 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바로 공공개발 택지 첫 공개가 됐습니다.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에 10만 1,000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광명 시흥에 7만 호, 부산 대저에 18,000호, 광주 산정에 1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뭐 광명 시흥은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로 서남권 거점 도시로 개발된다라는 이제 뉴스가 오늘 아침에 바로 떴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또 발표될 공공 택지는 후에 또 다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상하신 대로 발표가 됐죠? 아니요.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이 지금 대책의 시흥, 광명, 하남 일대 수도권이 밀집되어 있는 외곽 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사 대책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바깥쪽에다 짓는 것도 짓는 건데 크게 지을 수도 있지만 네. 이 서울 도심 안에다가 어떻게 공급을 해나갈 거냐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거든요. 네. 자, 그냥 비어있는 지역에다가 논밭에다가 집 지어 올리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네.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서 문제 지점이 되는 건 뭐냐면 역세권이라던가 준공업 지역이라던가 준주거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네. 안에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주택시설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민간 재개발을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재건축도 지금 막 묵혀있고 뭐 2년 거주 살아야 되고 막 많잖아요. 막 초과이익 네. 환수제에다가 쉽게 막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단계도 막 10단계. 네. 근데 국가에서는 5단계 해줄게.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하고 싶은 데가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오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바깥쪽에다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안에다 만드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 안에다가 이렇게 양을 늘려야지만 지금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빼는 건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안으로 끌고 들어올 거냐가 더 핵심인데 지금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왜? 쉽게 지정을 못 하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으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합의와 협의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지정 이런 것들이 아마 올 한 해를 계속 달굴 것이다. 맞아요. 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후보를 4월경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계속 공개하겠네요. 네, 4월 달에 이제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뭐 계속 하겠어요 지금. 저희 이제 어제 김재민 이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광명 시흥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광명 시흥이 지정이 됐고 그렇다면 한 4월경에 공개가 될 신규 공공택지 후보 어디를 좀 예상을 하세요? 솔직히 예상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하는 어떤 신도시급의 주택지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네. 경기도를 찾아보면 되니까. 네. 또는 경기도 외의 지역도 좀 찾아보면 되지만 경기도가 절대 작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경기도 자체를 그렇죠. 전체를 놓고 네. 봤을 때는 네. 충분히 해볼 만한 곳들이 많이 네. 있어서 네. 남부권 그러니까 뭐 남양주 위쪽, 양주 아래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고 네. 파주, 창릉 위쪽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아래쪽에도 배치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사 대책의 어쨌든 골자는 도심 내의 역세권 위주의 지금 또는 불편한 낙후 지역을 어떻게 지금 빨리 개선해 줄 거냐. 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밭이나 산 위주의 임야 일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현재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불편한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가 실제 사람들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뭐 시흥이나 광명, 하남 이쪽에 지정된 거는 별로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봐요. 놀랍지 않다. 놀랍지 않다. 그렇다면 안에다가 어디를 과연 타겟을 잡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시범 케이스는 무조건 성공하려고 한다. 네. 그럼 성공할 만한 데다 하셨잖아요. 지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네. 네. 어려운 걸 잘해야 박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해갖고는 박수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공급이 아마 그렇게 지정되는 지금 한 250군데, 500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200군데에서 500군데 정도를 지금 추려보고 있다고 해요. 도시 네. 내에서도. 맞아요.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곳들이 어디가 될까? 그리고 실제 이제 지정을 해놓고 그걸 풀어가는 과정. 네. 거기서 아마 정부의 신뢰가 쌓일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 공공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진짜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못하고 아니야 이건 민간으로 가야 해 막 이렇게 이제 양갈래 쪽으로 가지 않을까. 반반은 네. 없을 것 같아. 네. 되던가 안 되던가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범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측면은 좀 성공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죠. 준비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맨 처음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금 청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 그러니까 0시 기준에서 2월 5일 땡 해서 계약서 썼으면 네.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디 지정할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샀는데. 사버리면 네. 뭘 받는다?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받는다. 현금 청산을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의 내 값어치가 만약에 제가 오늘 5억을 주고 샀는데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4억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그쵸. 되잖아요. 거의 드물죠. 어떤 네. 특수 물건들이 아닌 이상은 네. 아, 아파트인데 저 집이 얼마야. 자, 우리 장효인 앵커가 살았으니까 네. 그 가치를 인정하면 10억 주고 살 수 있는 거지만 네. 아니야. 5억도 못 주겠어. 그럼 사기 싫으면 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내 집은 내가 10억에 팔고 싶으면 내가 내놓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괴리감이 있고 또 일반 그걸 사실 게 아니라면 그 지역을 타겟으로 두고 잘못 샀다가는 지금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사지 마라. 저게 할 것 같아. 샀어. 근데 진짜 돼버렸어. 그러면 지금 우리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청산을 해서 현금을 주게 되니까 그게 내가 만약에 5억에 샀는데 네. 감정평가가 그때 가서 6억, 7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더 받으니까 보상이 커지니까 한번 사볼만 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사람들은 어때? 왜 안 사요? 지금 내가 산 거보다 적게 나올까 봐 네. 불안하잖아요. 음. 내 피 같은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들어갔는데 적게 나와요. 네. 그럼 은행에 넣는 게 낫잖아요. 음. 돌아오는 게 없네, 그죠? 그 그래서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런 시범 케이스가 네.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노리시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돌다리를 정말 잘 두들기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다시 또 돌아오는 원점으로. 그럼 안 팔아. 그럼 민간으로 갈 거야. 여기 민간으로 가겠네. 막 조합장의 의지가 강하고 주민분들 의지가 강하면 그런 것들은 소문을 타서 풍선 효과가 발생하겠죠. 아 여기는 공공으로 안 가겠구나 이 동네는. 여기는 사도 괜찮겠네. 이제 매수 세력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요. 대표님 그러면 그런 공공평가 부분에서도 약간은 그래도 좀 현실성 있게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뭐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시장 네. 가격과 감정 가격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공시지가 있다고 해서 공시지가에다가 대놓고 매매가를 산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군요. 좀 기다려보시는 걸로. 네. 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신도시의 철도 연결 방식이 경전철 방식이 유리하다라면 이제 추가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수요 분석을 거쳐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도시만 주거 지역만 공급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철도까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제 이제 김재민 이사님이랑 살펴본 지역 중에 한 군데를 예를 들자면 고양시 덕양구에 주거 지역에 들어오면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나 이런 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그러면 인근 그 지역에 교통이 또 좋아지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진 않죠. 어,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에요. 네. 영향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그랬죠. GTX가 빨라요, 경전철이 빨라요. GTX요. GTX.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GTX에 관심이 있지. 경전철에 관심이 너무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경전철을 가까운 데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교통이 편리해지는 건 물론 호재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올라가는 상승폭이 좀 지하철이나 GTX보다 부족한 게 경전철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 오르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네. 어떤 편의성은 있겠지만. 그러면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면 일산 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죠? 들어오는 거. 그죠? 그럼 네. 그 일대가 올랐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힘들었잖아요, 일산이. 네. 한번 일산 뭐 물량이 남는다, 뭐 가게가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개선이 되면 좋고, 그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게 좋죠. 네. 사람만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교통 만들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그 불편하죠. 불편함이 말도 못해요, 사실. 음. 김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 경전철 들어가는데 시간이 5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인구가 8만에서 45만 늘어나는 동안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벌써 차 타고 다니셔야죠. 대중교통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교통 대란이죠. 네. 근데 교통 대란인 곳에서 가서 살고 싶다 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안 움직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좋아지니까 올라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면. 네. 근데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네네. 라고 보는 것이죠. 아, 네. 그냥 뭐 받쳐줘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 인프라가 어, 그 지역에 돼 네.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공공 재개발, 뭐 재건축, 도심 고밀 개발,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현금 청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갈 곳을 잃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개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샀다가 나중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내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노린 게 그거잖아요. 네. 투자하지 마라. 네, 어디가 될지 모르니 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네. 이 논리인데 네, 주식도 투자하잖아요. 네. 네. 주식도 투기하나요? 저는 주식을 잘 안 해가지고 잘 투자 모르겠어요. 분들도 있죠. 자 그러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네, 이걸 좀 개념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부동산을 실수요자 시장하고 투기 시장으로만 볼 거냐? 네. 실수요자, 투자자, 투기자로 볼 거냐의 그쵸.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차라리 이런 기준점이 차라리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실수요자와 지금 여기 뭐 사면 다 투기야. 그러네요.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사면 무슨 투기야 자꾸. 근데 실수요자가 살려고 그래도 현금 청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면 보완. 네. 자 주택임대사업자 만들었습니다. 자 혜택 없애겠다고 해요. 이제 폐지까지 가요. 네. 그럼 기존에 소급 적용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50만, 60만 되는 그 가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 가잖아요. 보완. 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의 큰 흐름 속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다만 지금부터는 어쨌든 간에 보완이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과연 이대로 강성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좀 소통의 문제, 어떤 공감의 문제를 조금 더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네. 볼 때. 보완책이 진짜 분명히 그렇죠. 필요해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여기 32만 원 해가지고 신도시를 발표했다 하더라, 이 택지를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미 네. 3기 신도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3기 신도시 좀 대구 공급 물량 어느 정도 맞춰놓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홀을 늘려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바깥쪽에 만드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안쪽에 동의 방식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은 마음 먹는다고 될 게 아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쪽에다 어떻게 포커스를 잘 가져가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이 도심 내 서울 수도권 내 집값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네, 뭐 미확정 택지 개발 계획 발표로 뭐 전월세 불안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한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서 벌써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어떠한 보완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 황태현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세금과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올 거예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